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당과 소통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글쎄요. 저희가 좀 불통과 부족하긴 소통 했습니다. 글씨를 잘못 찍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들고. 국민의당과도 소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성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또 모르는 또 어떤 기준이 있겠죠. 네. 그 서당캐가 국정감사로 인해서 휴식기를 좀 가져서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다이어트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가 봐요. 살이 조금 더 빠지신 것 같아요. 하다 말았습니다. 하다 말았어요? 예, 어디 조금 더 여유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네.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네.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네. 박근혜 정권에서 워낙 망쳐놨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외교로 외교가 이 파탄을 엉망이었죠. 냈기 때문에 이 사실 국격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네. 예,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네. 해서 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셈이 됐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민간이나 정치권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이런 곳과도 또 풀어야 하는 네. 과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네. 좀 다니면서 이 돌파구를 만들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홍골 박사님은 김정은을 한번 만나신 적 있잖아요. 예, 네. 6년 전에 네. 그 김정일 위원장 조문 때 네. 가서 만났었죠, 잠깐. 네. 그때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 그 김정은을 만났을 때 악수를 했는데 네. 손이 굉장히 부드럽더라. 애기 손 뭐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피부가 네. 정말 뽀예요? 백옥 같은 네. 예. 이제 좀 살은 좀 이 비만 네. 체형이지만 네. 굉장히 그 빛나는 그런 네. 피부였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여성스럽고 좀 여성스럽진 않았지만 네. 좀 앳되게 느껴지는 맞아요. 앳된 목소리였는데 표현. 예, 나이 예. 자체가 예, 어렸을 그랬죠. 때 6년 전이면 예, 예. 저 나이가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20대 후반? 아, 뭐 20대 30? 후반. 뭐 그 정도? 그래서 그렇게 뭐 말씀 나눈 건 없어요. 길게 대화는 못했죠. 그 무슨 얘기 나눴어요? 그쪽이 상중이니까 네네. 그냥 뭐 조의를 표하고 그쪽에서 와줘서 고맙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동행했던 네. 그 현대의 현정은 회장은 네. 당시에 이제 청와대 측에서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네.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네. 요청을 받고 가서 그대로 네. 뭐 대통령께서 뭐 잘 지내기를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라고 하셨다. 네. 그 말을 했대요. 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움찔하면서 네. 악수했던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네. 예. 그리고 요새 김홍물 박사님이 그 내년 지자체에 예. 전남도지사 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본인의 생각은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좀 네.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네. 아직 아무런 뭐 결정을 한 바가 없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북 관계라든가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일단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네. 뭐 아직은 좀 그 얘기하기가 좀 이른 것 같고요. 그 박지원 의원 아직은 이른 것 같다. 뭔가 ING 중이라는 얘기네. 오늘 뭐 하나 박지원 잡아냈네. 의원께서 네. 전남지사 출마 말씀을 하셔서 네.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도 출마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무모한 도전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제 생각에는 그 전남지사 선거에서도 뭐 우리 당이 승리할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네. 제가 뭐 정치에는 사실 이제 입문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뭐
깊은 눈도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바라본 우리 위원장님은 네. 일단 대중적 소구력이 있으시죠. 네. 이건 막연히 그냥 정치인 2세, 유명 정치인 전직 대통령이 2세였기 때문에 받는 후광이 아니라는 게 현장에서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박학 다식하신 거는 그리고 깊이도도 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까지도 닿는다는 건 우리 모두 아는 바고 어쨌든 지금 하시고 계신 역할도 정말 훌륭하시지만 그 쓰임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고 선거철만 다가오면 늘 소구되실 것 같아요. 소환되실 것 같아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어요. 예. 네, 네. 이재정 의원님은 이번에 이제 행안위 국정감사 때 네. 지난번에 저희가 워밍업 방송했어요. 네네. 예, 그때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많은 활약이 있었지만 가장 좀 어필하고 싶었던 부분 또 이번에 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방 식구들한테 네. 뭐 다른 의원실에서 보면 자찬이기도 하겠지만 저보다 더 노력해준 식구들한테는 제가 칭찬을 또 해드리는 입장이잖아요. 자찬의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은 발로 뛰는 그러니까 기록원 가서 기록물을 보고 오는 과정에서 보좌관들도 참 고생을 했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내셨어요. 예. 네. 뭐 우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발견하고 많이들 놀라셨죠. 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문에 탑을 찍지는 않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변화하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되는 그런 정책 질의들 통해서 뿌듯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훌륭했고 또 국감이라는 게 우리 노회찬 의원님 이렇게 신문지 위에 누우신 것처럼 또 우리 진선미 의원님 몰래카메라처럼 약간의 퍼포먼스가 또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또 환기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도 했었고 메시지도 있었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김부겸 장관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추는 맞아. 퍼포먼스를 했는데 퍼포먼스 대중적 퍼포먼스 그다음에 시쳇말로 노가다. 그다음에 정책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줬다. 다 여러분들 공이다. 이런 자찬의 시간을 가지긴 근데 했습니다. 그 퍼포먼스는 사실 보여주는 것을 떠나서 정말 네. 내용이 알찼어요. 네. 김부겸 장관이 굉장히 놀래더라고. 예. 그 주민번호를 맞히는 거였거든요. 예. 정말 놀랐어요. 그- 그거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저희 방에서 네. 기본적으로 정보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화두가 아직도 대중들의 인식에까지는 못 다가간 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바꾸기도 쉽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환기를 시켰고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처음에는 아마 신기해서 그 퍼포먼스를 언급을 했겠죠.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는 뉴스로 네. 많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일면 조금 더 이제 국민들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 조금 더 다가간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자족은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이재정 의원님을 모르는 분들은 좀 튄다고 그러잖아요. 이재정 의원님이 튄다는 얘기했는데 제가 국정감사 때 잘 관찰해 보니까 이제 사실 초선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스타로 막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재정 의원님이 두 가지에 굉장히 좀 중점을 두는 것이 우선 정책. 정책은 튀는 게 별로 없어요. 정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하시지만 뭐 경찰 인권, 공무원 인권 이 문제는 빠짐없이 꼭 문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 나 팬이야. 어떡해. 알았어요, 내 팬인 거.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신 거예요? 정말로. 고정으로 지금 밀어넣으려고 아니. 지금 제가 섭외 이제 중이신 느껴왔던 건가요? 거고요. 그리고 그 기록물 찾는 거 말이죠. 네. 그게 보좌진들이 볼 수가 볼 수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국회의원만 볼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네. 어차피 비공개 문서는 저도 못 봤거든요. 외교, 안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인신의 비밀, 네. 이제 개인의 비밀과 관련된 부분, 인사 뭐 이런 네. 것들은 다 볼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볼 수 있는 자료는 국민도 볼 수 있는 거고 언론인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워낙 지금 정치적 소용돌이 상황에서 뭐든지 조금 보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물법에 또 공백을 확인하게 됐고 그 상황에서 저만 보게 됐는데
의원만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전 제일 힘들었던 건 흰 장갑을 끼고 봐야 한다는 거. 제가 15시간, 16시간씩 이제 앉아서 기록물을 보는데 흰 장갑을 하루 종일 끼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전 반지도 못 끼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보존해야 될 소중한 기록물이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명품을 다루듯이 이렇게 넘겨서 봤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눈으로는 확인했지만 적어오지 못해서 차마 국민 여러분께 공유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아요. 국가기관 이게 나라냐? 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국가기관이냐 이게 청와대냐 이렇게 싶은 정말 허접한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그런 우수한 브레인들이 뭐 우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직에 있을 정도면 우수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수한 브레인들이 모여서 대통령 욕한 사람 찾아내기 이런 식인 거죠. 대통령 칭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래서 기록물을 너무 그냥 거의 안타까웠습니다. 발품 팔듯이 가서 직접 그걸 뭐 15시간씩 했는데 제가 나오면서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기록물을 네. 보려고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이재정 의원님한테 이거 저 자유한국당에서도 저 기록물 다 찾고 있겠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한국당은 워낙 권위적인 사람들이라서 다 보좌관만 시키는데 절대 국회의원들이 15시간 동안 기록물 개인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야당들이 기록물을 찾아봤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예, 아니 제가 의원님들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이 다녀오시라. 다녀오시라 했는데 아직 한 분도 안 다녀오셨어요. 반대 경우에서 우리 당 같은 경우라면은 뭐 국감 중에도 날아가셨을 의원님들 많았을 그렇죠. 거예요. 네. 필요성을 느끼면. 근데 자유한국당은 보좌진은 못 보고 본인만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했는데 한 분도 안 가셨더라고요. 거기가 뭐 장갑 끼고 그러면 또 몸이 무겁잖아 그분들이. 안 갈 거예요. 참, 예, 아이러니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는 국감이었습니다. 네.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은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야 직접 참여하는 입장이 아니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지만 네. 제가 뭐 이 정치에 대해서 네. 정치를 하진 않았어도 관심 있게 지켜본 지는 오랜 세월이 그렇죠. 되지 아주 않았습니까? 오래되셨죠. 근데 이런 국감은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여당은 막아주기에 방패. 급급하고 야당이 막 공격하면서 야당에서 국감 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국감 스타 뭐 이재정 의원 같은 분이 나오고 이게 또 정권이 바뀐 지가 몇 달 안 되고 이 이전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쪽은 까도 계속 나온 양파 같은 네. 그런 적폐를 다 이 드러내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야당 측에서는 왜 뭐 정치 보복하느냐 지나간 일을 왜 들추느냐 이러면서 이 억지 논리로 막는 데만 급급하고 네. 뭐 사실 그쪽 의원 중에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몇 없지 않습니까? 예. 몇이 아니라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욕만 많이 먹었죠. 억지 예. 논리를 네. 들이대다가. 아니 그분들 그래도 이제 야당으로서 네. 할 그럴싸한 것들은 다 네. 하셨어요. 보이콧도 하셨고요. 예, 예.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그 노트북에 예, 노트북에 그 네. 이제 이거 뭐라고 하나 뭐, 팻말도 네, 붙이시고요. 팻말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로 할 거 다 하셨어요. 이제 남은 거는 단식 또는 삭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절대 그건 안 하죠.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는 상복 입고 왔다가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는 무슨 자기의 뭐 10년 친구지기 같아. 막 서로 뭐 네. 하이 그러고 굿바이 그러고 그런 거 예, 보면. 그런 권위주의적인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젊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면 젊구나. 이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시정연설 했을 때는 박수도 안 치고 앉아 있고 그렇죠. 또 상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상복을. 뿐만 아니죠. 플랜카드 기억하시죠? 네. 국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어떠셨어요? 뭐 별로 놀랍지는 않아요. 워낙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을 현지에서 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자세히 보면 플랜카드로 자기들이 다 숨어 있어요. 얼굴 안 들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 네. 예? 혹시 노출될까봐 자기 얼굴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정말 민망한 거죠. 예? 그 사실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이라면 그 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급 안 받으면 밥을 굶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벌써 의원직 관뒀습니다. 네. 뭘 해도 되는 게 없잖아요. 네. 생계형이신 걸로. 하여튼 그분들 나름대로도. 자유한국당의 걱정이 홍준표 있는 대표는 지방선거까지 네. 쭉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버티는 이유는 뭐 이번에 그 김장겸 사장, 네. 고대영 사장도 보시면 알지만 이 우리 쪽 사람들과 그쪽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저쪽은 일단 염치나 양심이 있으면 출세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올라갔으니까 네. 뭐 정말 어이없는 상황, 네. 망신스럽고 그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는 상황이 벌어져도 전혀 개의치 않고 꼿꼿하게 버티는 게 아닌가. 네. 아니 국감에서 이제 저도 김영호 의원님도 유독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이제 여당 역할과 야당 역할을 함께 해야 되는 네. 이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고 또 그간의 적폐청산의 이제 국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일거에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도 똑같이 좀 스텝이 꼬인 부분이 있죠. 아니, 근데 저희도 사실 그 국감 시작하기 전에 걱정한 게 이제 우리가 정부를 좀 여당으로서 좀 지켜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게 없고 우리는 계속 방패보단 창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국감은 처음에 걱정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는 그래도 성과도 있었고 우리 네. 또 이 행안위는 완전 조직 플레이를 잘해서 오, 네, 참 맞습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구 하나 자기 튀기 위해서 막 네. 기교를 부리는 분들이 없고 정말 우리 김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저를 고맙습니다. 포함한 훌륭한 의원들이 있는 곳이 네. 바로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가 예상보다 큰 것 같아요. 아마 발생한 규모가 5.4 정도 되죠? 네. 이재정 의원님, 우리 행안위 의원으로서 정말 지난해도 우리 그 경주 지진 때 많은 것을 좀 질타하고 또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도 굉장히 신속하게 문자도 예. 네, 국민들에게 빨리 작년에 전달됐죠. 저희가 네. 현안 보고를 받는 과정에 지진 직후 현안 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문자 전송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제 기상청에서 바로 보낼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올해는 기상청에서 자동적으로 기계가 인식하면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4초 후에 긴급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문자가 먼저 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네. 문자를 보고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안심이 되기도 하고 네. 향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쨌든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정부를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네. 그런 부분은 달라졌어요. 다만 저는 이제 지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작년부터는 하기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죠. 특히 뭐 활성단층,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다라는 얘기는 몇십 년 동안 부인해 오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곳에다가 원전을 굉장히 많이 지어가면서 네. 끝까지 부인해 왔던 거고 심지어 원자력 이제 마피아 세력들에 의해서 연구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대부분 활성단층이 아니다라는 식으로의 논문들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네. 어때요? 활성단층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가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리서치를 해봤더니 네. 우리는 이미 연구 기록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네. 조선시대 그리고 또 우리 그 역사가 있은 이래로 기록된 네. 리히터 규모 6.4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29번이나 있어요. 서울에서도 6.4 이상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죠. 그 한반도에서 높은 지진 활동이 일어난 시기가 조선시대 서울 쪽에서는 좀 몰려 있었고요. 네. 뭐 거의 뭐 1400년대 2번, 뭐 1500년대 3번, 뭐 1700년대 2번, 뭐 등등 그 규모가 큰 6.4 이상의 큰 야, 지진이 이렇게 6.4는 뭐. 빈번했었어요. 그리고 동남쪽 특히 지금 우리가 많은 우려를 가지고 뭐 있는 울산, 원전지대 포항, 그렇죠. 네, 이번에 네. 포항을 포함해서 경주 부근에서도 리히터 규모 6.4 이상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해가 거의
5번 정도 있었고요. 뭐 역사서에 실제 100여 명 넘게 죽었다, 집이 무너졌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6.7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현대의 과학기술로 측정하는 치로서 정확히 측정한 건 아니지만 묘사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러니까 큰 지진은 리터입니다.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그렇죠. 된 거죠. 네. 추측되는 리터를 보면은 그 정도 규모의 지진들이 이 정도로 다발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는 눈 감고 있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야 마땅한 거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지진에 대한 어떤 공포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타이완에 있을 때는 한번 큰 지진을 정말 네.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같은 것도 안 받으니까 그 지진이 타이완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지진이 왔거든요. 뭐 매뉴얼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 지금 내진 설계가 정말 걱정이니까 원래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1988년부터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었을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지금 뭐 우리 이번에 포항 지진 정도가 만약 수도권에 만약에 발생했다면 정말 걱정이죠. 근데 내진이라는 것은 내진 설계를 이미 준공되고 완공된 뭐 어떤 빌딩이나 뭐 고가도로나 그 내진 설계를 다시 좀 보완하려고 그러면 또 엄청난 예산이 사실 들잖아요. 네. 이번 포항 지진이 이제 규모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래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망자가 없고 네. 일단 부상자 역시도 이제 한 이 62 명? 규모에 비해서 네. 규모에 비해서는 중상은 별로 없죠. 예, 네. 적은 편이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그 고등학교 화장실 사진이 있는데요. 위에서 벽돌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좌변기가 깨져요. 네. 거기에 여학생이 있었다고 상상을 해봐요. 네. 사실상 그때가 이제 예비 소집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네. 예비 소집 때문에 학교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았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피해가 적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모 대학교도 그 건축물 이렇게 무너지는 거 그 동영상 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오해되는데 그 현실로 그런 지진의 피해가 이제 우리 곁으로 오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저께 지진 발생 이후에 정부에서 수능 시험을 연기했어요. 네. 아주 신속한 결정이었고요. 그 일주일 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이제 수험생과 가족들은 네. 걱정을 하고 있죠. 네. 뭐 아무래도 그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좀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얻어야 되고 좀 수습이 돼야 하니까 연기한 것은 너무 뭐 당연한 결정이죠. 굉장히 신속히 결정을 네, 했어요. 또 네. 하루 전이니까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네, 만약에 오늘도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에 예. 하나 수험생들이 오늘 그냥 수험을 받다 그러면 예. 시험을 받다 그러면 여진 속에서도 얼마나 네. 공포스럽겠어요. 아니 시험 치를 수 있겠어요? 시험만 하더라도 공포스러운데 네. 그런 긴장감을 네. 유지하면서 심지어 안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전체 13개인가 12개의 수험 장소 중에 10개 정도가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실상 그곳에서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요. 그렇죠. 전국의 다른 곳에 계신 수험생들은 사실 끝까지 에너지를 이렇게 응집했다가 이제 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뤄지니까 네. 허탈감도 들고 좀 체력 안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천재지변이니까 예.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가족들의 걱정은 이제 이런 문제겠어요. 수능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그 수험생들이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일 날 이제 컨디션을 잘 유지했는데 이제 이게 또 연기 일주일 되면 네. 컨디션이 조금 바뀔 수가 뭐, 있잖아요. 또 뭐 그 시험 전날 네. 마지막 공부하고 참고서 불태워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분들의 네. 이제 그 수험생과 가족들이 또 이 연기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언짢더라도 정말 국민들의 안전과 네.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날짜를 좀 연기한 거에 대해서는 널리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큰 군중이 모이는 큰 행사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지진이 났다 이러면은 네.
굉장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지진이라는 게 자연재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맞닥뜨려야 된 재난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만 어쩔 수 없는 피해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 복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겠지만 정부 내부 시스템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분 잘했어요. 단위로 유관부처, 이제 청와대 총리실 막 보고 전달되고 뭐 대책본부가 예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허울뿐인 대책본부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피해 집계나 이제 관련 대응에 대해서 조치를 일괄해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남은 여진이 염려되시겠지만 국가가 충분히 이제 사전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네. 국가를 신뢰하시고 네. 함께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항 지진 소식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귀국하는 네. 그 비행기 기내에서 소식을 접하고 네. 바로 청와대에 가서 바로 이제 관계자들 다 소집해서 아마 대책을 잘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포항 시민들의 피해 복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기울여서 피해 복구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부터 또 동남아 순방 외교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셨어요. 예, 우리 이제 외교 쪽을 잘 아시는 전문가이시니까 아유, 뭐 전문가까지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그 외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네. 중국과 어느 정도 좀 봉합을 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트럼프 방문 네, 또 에이펙 네, 그래서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교 파탄이 났던 그 상황에서 네, 지금 서서히 그 새 정부의 네, 이 색깔을 보여주는 단계라고 네. 볼 수 있고 아직은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려면 좀 더 가야 하지만 네, 무난하게 잘 이끌어 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뭐 한미일 군사 동맹은 하지 않겠다든가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미국서 들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경제가 아닌 군사 동맹의 성격이라면 참여하기 곤란하다. 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히신 것은 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어쨌든 리커창 중국 총리하고도 회담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 축제인 광군제가 있대요. 거기서 그간 고전하는 한국 제품들이 판매가 크게 증가를 했대요. 바로 증가가 즉각적 엄청 됐어요. 네, 네.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근데 정말 그 13억의 인구가 공산당의 이제 특징이지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드 문제를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한국 중국이 협의문을 발표했잖아요. 야, 12시간 정도 지나니까 13억 인구한테 그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중국의 몇몇 지인들, 지방에 있는 지인들한테 다 전화했더니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 지도부가 외교적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좀 문제를 삼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중국 그 국민들도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축하한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수 언론과 이제 그 야당에서는 그 사드 관계된 우리 한중 협의문에 대해서 뭐 네. 산불 네. 조건, 뭐 MD에 편입하지 않겠다, 그 사드 추가 반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동맹 우리가 강화시키지 않겠다. 이 조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문제를 삼아요. 네. 근데 뭐 사드는 추가 지금 배치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아니, 그건 박근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는. MD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도 안 한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꾸준히 우리 정부의 네. 입장이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국방 전략과
뭐 시스템 다 바꿔야 되니까 그건 상당히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일이고 또 이 한미일 군사동맹 얘기도 뭐 미국이나 일본이 삼국 군사동맹을 맺자고 이 노골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고 일본은 자위대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군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군사동맹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그것이 왜 무슨 주권 포기가 되는지 네. 또 그리고 중국하고 무슨 합의를 하면은 그게 주권 포기고 뭐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그런 것은 온 국민이 이 반대하는 것인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이 시비한 적이 없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가 좀 근거가 빈약한 거죠. 빈약한 거죠. 그리고 사실 한일 문제도 이명박 박근혜 때 최악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구걸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 그런 그 예. 지원을 예. 받았잖아요. 저희가 10억엔 네. 10억엔 지원받고.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이명박 박근혜 때가 제일 사실 최악이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감정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한미일 얘기할 때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네. 맞다라고 확인해주고 하지만 일본과는 동맹 관계 네. 아니다라고 또 그렇죠. 천명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외교죠. 네. 네. 맞습니다. 뭐 보수 언론의 비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외교를 망쳐놓은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말이기도 네. 하잖아요.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참으로 엄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보고 왔던 문서 생각이 갑자기 나서 예. 하나만 언급을 드리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사드 도입 초기에 이제 국민 이제 외교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최대한 완충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자신들이 그냥 편하게 딱 단언을 합니다. 중국은 경제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를 만들어내라라고 청와대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모든 걸 만들려고 하면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론도 만들어지고 국민의 여론인 뭐 집회 시위도 조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네. 중국이 보복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민간 보고서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니했나요? 사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2년 전 2015년 9월에 당시 대통령 박근혜 씨가 천안문에 올라가서 네. 그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건승절. 네. 네. 그때 한중 관계가 아주 좋아졌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태도를 바꿔가지고 최악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제 관계를 그렇게 순식간에 뒤집을 수가 있는 예측 가능성이 것인지 없는 거죠. 정말 예. 나라 망신을 시킨 거죠. 국격을 네, 떨어뜨린 것이고. 근데 물론 이 청와대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우리 쪽 외교관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중국 측을 접촉했을 때도 뭐 설득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보기에 정말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해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란 식으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제가 파악한 것은 중국 측에서 한국 외교부와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가 않다. 그 정권은 바뀌었지만 그렇죠. 외교관들은 그대로 그 맞습니다.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좀 어쩔 수 없이 네.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푸는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에는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네. 친구도 없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익을 중점으로 이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는데, 이번에 중국의 이제 사드 경제 제재, 아마 우리 정부 많은 교훈을 또 얻은 것 같아요. 정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것이 이제 이번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외교를 통해서 신남방 네. 정책을 선언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훈에 또 새로운 그 정책도, 발표하신 것 같아요. 뭐 중국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고 네네. 또 중국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죠. 네. 중국 일변도가 돼서도 안 되니까 특히 또 이 동남아 쪽이 경제가 지금 발전 속도가 네. 빠르고 네. 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 상품 판매 시장으로 보면 중국보다 나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미얀마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 예. 그래서 이제는 좀 그동안 등한시해 왔던 동남아 쪽 외교를 강화한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은 아주 잘 된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순방 많이 나갔었어요. 보면. 근데 주로 예. 아프리카랑 예, 주로 예. 이제 아랍 쪽을 중동을 많이 다녔는데 아프리카를 보면 주로 새마을, 네. 새마을 그렇죠.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갔고 중동 쪽은 뭐 두바이 같은 데 가서 왕자들 만나서 네. 뭐 검단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시티 하겠다고 네. 스마트 시티 업체들로부터 네. 사기당해가지고 예. 네, 이번에 우리 또 국정감사 때 얘기 나왔잖아요. 김영 네. 의원님께서 잘 아니요, 뭐 지적하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정말 사기당하고 국제적인 망신당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때는 네. 외교적인 성과를 부풀렸어요. 맞아요. 이명박 예. 자원외교, 아우, 예? 그렇죠. 얼마나 정말 우리 뭐 못하겠습니까? 방송에서도 이명박이 뭐 자원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뭐 많이 도움을 줬다지만 하여튼 결과는 뭐냐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 자원외교 나왔을 때 뭐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자원 투자란 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느냐. 좀 기다려봐라. 성급하게 그러지 마라 했는데 2년 지났는데 더 나빠졌잖아요. 손실만 늘어나고. 그렇죠. 투자금 회수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제일 수상한 부분은 뭐 광물자원공사라든가 석유공사 이런 데서 이제 근거를 다 마련하고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네. 컨설팅 회사한테 네.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네. 이런 보고서를 받고 투자를 했는데 네. 전혀 아닌 게 드러났으면 그 투자하라고 보고서 줬던 회사에게 따지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는다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로 투자를 했고 그 투자 보고서란 거는 컨설팅 회사와 짜고 이 원하는 내용을 적어달라. 이렇게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추측이 투자 충분히 보고서란 가능하죠. 것은 예. 그냥 면피용, 나중에 법적 책임 피하기 위한 용도. 네. 그게 아니었나. 네. 네. 그렇죠. 그런 외교는 아니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외교. 그럼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어설피 외교하고 돈 쓰고 오셔가지고 부풀려서 홍보하는 데 집중하시고 국내 정치에 활용 많이 하셨죠. 또 외교 나가시면서 어려운 국내 정치, 이제 억압 네. 정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손에 피 안 묻히기 위한 전자결제 방식을 통해가지고 네.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외국만 나가면 우리 걱정이 됐잖아요. 걱정됐죠. 예. 그 결과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됐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북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도발을 했지만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예?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무능한 외교와 네. 안보관 때문에 북한이 계속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했던 거고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4대 강국의 특사 다 파견했죠. 그리고 예. 여러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중국, 미국 다 파견 나가서 의원 외교 충실해놨잖아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네. 김정은 도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네네. 작년에 사드 문제로 네. 우리 김 의원이 네. 중국 갔을 때 네. 보수 언론에서 얼마나 글쎄 말이에요. 뭐, 네. 나라 팔아먹으러 갔다. 예, 매국노라도 네. 된 것처럼 오적 네. 이렇게 했죠. 육적. 예. 육적이었죠. 근데 예. 홍준표 대표는 네. 가서 아이고. 뭐
국어를 하질 않나 전술핵을. 그러고 뭐 심지어 자기 말에 의하면 이 핵 무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안 도와주면 뭐 국제사회가 와 미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핵 개발하겠다. 김정은이잖아, 그러면. 김정은이랑 똑같은 사람이네. 한미 동맹 깨겠다. 네. 이 얘기를 어떻게 갑자기 스스럼없이 하십니까? 반미 투사로 변신해가지고 예. 그건 도저히 그러니까 보고 있는 저희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외교의 성과가 천천히 나오는 것 같아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외교안보 위기를 잘 조율하고 극복해가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에 방송에서 뭐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오. 잘하십니다. 네. 잘한다. 아니 저는 무엇보다 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 동남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거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어떤 기대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외교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려면 우리는 패권 국가는 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요. 토지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땅덩어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들이 그런데 동남아에서 우리는 우위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는 그 세계대전을 거치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였거든요.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네. 사실상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동남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견인해가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큰 맏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네. 저는 그런 식의 다변화된 외교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주목했다는 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아, 외교를 잘하세요? 예. 네. 뭐 좀 우리 국민들도 이제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북아와 이 미국만 예.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동남아도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네. 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아마 미국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다. 또 중국도 대한민국이 간단치 않은 것을 알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성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번에 조금 국내 정치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어제 회동을 가졌어요. 왜 회동을 가졌냐? 둘 다 좀 가슴이 좀 찢어지고 있거든. 네. 좀 동병상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가치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념적으로나 뭐 노선으로 통합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양쪽 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별로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솔직히 정치력이 과거에 이 당을 이끌어가던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정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질적인 세력의 합당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죠. 정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되겠다. 유일한 공통점.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네. 그 무슨 부분이 부족한지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유승민 의원도 안철수 대표보단 좀 나은데 네. 보니까 이분이 머리도 좋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네. 이 한국의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본성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개혁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 노력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안철수 대표랑 좀 네. 비슷한데. 그리고 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 보수에 정 안 되면 보수의 정의당이 될 생각까지 해야 된다. 모순이 있네. 예.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소위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끔찍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가거든요.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예. 편하게 정말 돈과 권력만을 쫓고
뭐 원칙이나 소신이나 이런 거는 아예 관심도 없고 양지에만 있으려고 그러는 절대 차가운 곳, 춥고 배고픈 곳에는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 도망가죠. 네. 그 본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의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없는 상품을 내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가신 예전에 바른정당에 있던 어떤 분이 하도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계시길래 네. 대체 왜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 많이 하시냐, 가치가 안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바른정당의 안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안철수 대표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일면 네. 이제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잘 정리해 주셨어요. 언어의 예. 마술사.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리더십이 부족하고 소통할 줄 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죠. 네. 그리고 두 집단이 어떤 이제 가치적으로도 합의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네. 오로지 그냥 중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다는 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의당만 하더라도 사실 국민의당의 정치적 입장을 이제 특히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본인은 이제 보수 쪽에 더 방점을 찍어가면서 최근에 어떤 의견들을 피력은 하고 있지만 캐스팅 보트 자체의 어떤 정치놀이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가치를 실현하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양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서의 캐스팅 보트로서의 정치력만 계속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세력들의 정치적 이념은 좀 잘 모르겠어요. 잘 근데 모르죠. 분명히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 그러니까 이념적인, 철학적인, 가치 이념적인 입장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둘 사이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를 작년부터 얘기하면서 썼던 이 비유가 이제 극중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보수 진보 이 주장의 가운데로만 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쪽에서 사형제도 찬성, 한쪽에서 사형제도 반대 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그럼 반만 죽입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니까 누구에게도 이 확실하게 어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네. 네. 그걸 안철수 대표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긴 한 것 같아요. 그 당의 이제 의원님들 이제 들이 주로 상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치 업무를 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안 됐다라는 편을 확실히 들어야 되잖아요. 네. 왜 맨날 싸웁니까? 이런 얘기를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하실 때는 전 제일 갑갑하거든요. 네. 왜 싸우는지를 국민 보고 들여다 봐달라고 그렇게 늘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국민 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원 안에 있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왜 싸웁니까라고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눈 돌리게끔 네. 등 돌리게끔 만드는 프레임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건 제일 그러니까요.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홍종화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 국민의당이 채택에 불참을 했어요. 예. 이게 국민의 정서와는 네. 정말 거리가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탈호남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이 21일 날 통합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안철수 대표가 끝장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말씀하시죠.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이제 말은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부적격으로 채택은 하겠다. 그러나 다만 이제 국민의당이 늘 마지막에 자주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그러나 이제 3당이 같이 있는 모습이 좋으니까 자유한국당을 이제 민주당에서 설득을 해오라. 네. 그럼 우리도 동참하겠다. 라고 해서 같이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한 편이 돼주는 그런 정치적 태도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발이 된 거라서 일단 불채택한다고 얘기하진 않았다는 제가 볼 때는 거죠.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사실 다시 복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근데 우리 당 분위기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그 통합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은 저희가 이렇게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지금 지지율이 한 5% 전후인데 뭐 떨어질 때까지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표결이나 또 어떤 법안에서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 못했다는 것에 계속 아마 방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뭐 표결에서도 반대하고 불참하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우리 여당이 그래도 과반은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된다. 이런 여론 조정을 위해서 저는 계속 앞으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괴로운 일을 자꾸 만들어낼 것이다. 네, 우리를 자꾸 괴롭힐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당내에서도 벌써 이제 통합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기도 하고, 네네. 그게 뭐 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벽을 넘으려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한데 김원걸 위원장님은 어떻게 글쎄요. 생각하세요? 뭐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의석이 부족하니까 어떤 개혁 입법 같은 것이 순조롭게 되질 않아서 답답한 면이 있긴 있는데 과연 이제 당대당 통합이 가능한 것인지 또 필요한 것인지 그 점은 좀 의문이 많이 들고요. 또 그 국민의당 자체가 다들 생각이 서로 달라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던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의원들이 따를 것인가, 행동 통일이 될 것인가, 이것도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오늘 뭐 박지원 의원께서 뭐 안철수 대표와 결별할 수도 있을 것처럼 네. 얘기를 하시면서 뭐 결별하면 최소한 20명은 모여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과연 20명이 뜻을 모을 수 있을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참 거기서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바른정당과 통합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정치적 전능하다. 근데 솔직히 안철수 대표를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정치적 IQ가 별로 높지는 않은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아까 네. SNS에 글을 올리다가 네. 오타가 나서 네. 정치인을 전응치인으로 찍었어요. 근데 신조어가 되신 거 예, 아닌가요? 신조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리트윗 엄청 됐겠다. 정치는 하는데 네. 저는 정치적 IQ가 좀 모자란 사람들을 네. 저 여기서 네. 의혹의 시선. 네. 진짜 오타였습니까? 예, 아니면 예. 의도하신 겁니까? 잠재적인 네. 이 마음이 어, 예, 표현된 거 아닌가. 탁월한데요? 네. 이제 마지막 주제. 예. 지난 주말에 MB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좀 분노하셨어요. 적폐 청산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강하게 반발했어요. 근데 또 귀국할 때는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댓글을 다 읽나봐, MB가. 외국 나가서 아니, 댓글 받겠지. 아니 이거 네. 골목 성명 우리 봤잖아요. 네, 예. 우리 골목 성명에 이은 공항 성명 구차해 보이잖아요. 물론 저분이 저기서 저 반성합니다. 뭐 과오를 반성하고 뭐 제 잘못이며 이런 말 하실 분 아닌 건 알고 있었고 저 말밖에 못 하실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얘기를 가지고 또 코멘트를 하고 그 얘기에 의미를 싣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저는 뭐 분노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뭐 분노할 것도 없고 그냥 어차피 이 죄값을 곧 치르게 될 것이니까 저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네. 별로 그쪽에 이 뭐랄까 반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자기 변명 네. 이런 게 별로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었고 네. 좀 구차한 얘기 또 전혀 자신의 입장에서 할 만한 얘기가 아닌 것들 네. 예,
자기 잘못을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런 걸 보고 역시 응? 변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 크리스마스 때 전후에서 검찰의 예. 포토라인에 화려하게 등장할 할 것이라는 예. 이제 많은 예측들을 해요. 뭐 캐롤송과 함께. 즐거운 성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예, 많더라고요. 네. 아니 최근에 이제 토론회나 이제 방송 같은 걸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 물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럼 반성한다 그러시겠냐고.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부인하시다가 가시는 거라고 그곳으로. 그게 이때까지 봤던 근데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였다고 근데 말씀드리죠. 그 박근혜 씨와는 다른 점이 박근혜 씨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네. 장기간 이 감옥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이 현실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이명박 씨 경우는 이 그런 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전실주의자예요. 네.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표정이 겁니다. 좀 쫄았긴 쫄았어요. 예, 네, 예. 자세히 보면. 저는 바른정당에서 대거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가신 이제 몇 차례에 네. 걸쳐서 가신 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친이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MB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는 구태했던 그 탄핵되었던 그 정치 네. 세력하고도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는 네. 이런 다급함이 생긴 것 같아요. 말씀드렸는데 MB 쪽 사람들, 예. MB 쪽 사람들이 그 박근혜랑 MB랑 비교하면 MB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하더라고. 박근혜보다 낫다고 보는데 저는 도친 개찐이잖아요. 근데 예. 요새 MB 쪽 사람들이 굉장히 싸나워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사실상 백기투항했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박근혜 출당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달라졌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명분이 그럼요.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본인이 돌아가서 협공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지금 생각보다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여의도 정치 안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거의 뭐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범죄의 증거예요. 모든 범죄잖아요. 범죄의 증거를 덮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이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 증거가 드러났지만 우리 덮읍시다 할 권리 없어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타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누구도 이 상황을 그렇게 대충 덮어서 종료시킬 힘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요. 네. 그 지금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죠. 왜 과거를 자꾸 캐냐 그러는데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증거를 남겨놓은 다음에 왜 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네. 그 도둑이 네. 이 수사하러 다니는 경찰한테 네. 당신 동네 시끄럽게 하고 다니니까 대충 해. 장사도 안 되고 분위기도 안 좋다. 네. 수사하지 마라. 네, 네. 사회 이런 통합을 소리 위해서. 하는 격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적폐청산의 수사가 이제 막바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거의 돼서요. 적폐청산 수사 이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우리 김홍걸 박사님과 이재정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MBC에서 네. 그래도 다행히 이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고 네. 좀 공영방송이 바로 잡히는 네네. 신호가 서서히 나오는 것이 참 다행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그 언론 개혁, 네. 공영방송이 바로 서는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해줘서 네. 이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한 왜곡 보도가 나오지 않고 네. 또 언론에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그 국민들에게 환기시켜주는 네.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이 상대편의 흑색 선전이나 네. 이 물타기 이런 공작이 또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돼 가고 있는 것이 다행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저는 정권 교체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네네.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보나마나 정치 보복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끈질긴 저항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뭐 그 사람들이 본색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다행히 예전과 달리 이 촛불 혁명을 겪고 나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네. 그런 것에 쉽게 현혹되질 않고 있는 점이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다행이죠. 생각하고 네. 국민들께서 계속 좀 감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은 이 작업이 성공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MBC가 이제 정상화되면 우리 MBC도 예전같이 국민들에게 네. 사랑받는 MB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네. 과거의 PD 수첩에서 네. 정말 유익한 내용을 네, 네. 용감하게 많이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 프로그램 하나 망쳐놓은 것만 생각해도 네. 정말 이 치가 떨렸는데 네. 이제 좀 다시 MBC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MBC를 위해서 박수. 네, 박수. 네, 이재정 의원님. 예, 네. 뭐 제가 하는 고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네. 김홍걸 위원장님이 진짜 간명하게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요. 네.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이자면 적폐청산 언제까지 할 거냐? 왜 자꾸 과거를 회귀하느냐? 국민들이 피로감 느낀다. 네. 이 모든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강요된 프레임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물론 신속하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재빨리 해야 되는 네. 일이긴 하지만 우리 또 능력이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별개로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거나 과거에만 매몰된 것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서 적폐청산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적폐청산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저로서는 하루하루 나오는 이 증거들이 또 드러내면서 괜히 이제는 나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나 봐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진짜 과거 프레임이나 국민 피로감 프레임에 나조차도 휘둘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방금 김홍걸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고요. 적폐청산 마무리 시점은 적폐청산이 되는 그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그 김장겸 사장, 네. 고대영 사장도 보시면 알지만 이 우리 쪽 사람들과 그쪽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저쪽은 일단 염치나 양심이 있으면 출세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올라갔으니까 네. 뭐 정말 어이없는 상황, 네. 망신스럽고 그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는 상황이 벌어져도 전혀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게 아닌가. 네. 아니 국감에서 이제 저도 김영호 의원님도 유독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이제 여당 역할과 야당 역할을 함께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고 또 그간의 적폐청산의 이제 국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일거에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도 똑같이 좀 스텝이 꼬인 부분이 있죠. 아니, 근데 저희도 사실 그 국감 시작하기 전 걱정한 게, 이제 우리가 정부를 좀 여당으로서 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게 없고, 우리는 계속 방패보단 창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국감은 처음에 걱정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는 그래도 성과도 있었고, 우리 또 이 행안위는 완전 조직 플레이를 잘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누구 하나 자기 튀기 위해서 막 기교를 부리는 분들이 없고 정말 우리 김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저를 포함한 훌륭한 의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가 예상보다 큰 것 같아요. 아마 발생한 규모가 5.4 정도 되죠? 네. 이재정 의원님, 우리 행안위 의원으로서 정말 지난해도 우리 그 경주 지진 때 많은 것을 좀 질타하고 또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도 굉장히 신속하게 문자도 국민들에게 빨리 전달됐죠. 작년에 저희가 현안 보고를 받는 과정에 지진 직후 현안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문자
전송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제 기상청에서 바로 보낼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올해는 기상청에서 자동적으로 기계가 인식하면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4초 후에 긴급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문자가 먼저 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네. 문자를 보고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안심이 되기도 하고 네. 향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쨌든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정부를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네. 그런 부분은 달라졌어요. 다만 저는 이제 지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작년부터는 하기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죠. 특히 뭐 활성단층,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다라는 얘기는 몇십 년 동안 부인해 오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곳에다가 원전을 굉장히 많이 지어가면서 네. 끝까지 부인해 왔던 거고 심지어 원자력 이제 마피아 세력들에 의해서 연구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대부분 활성단층이 아니다라는 식으로의 논문들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네. 어때요? 활성단층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가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리서치를 해봤더니, 네. 우리는 이미 연구 기록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네. 조선시대, 그리고 또 우리 그 역사가 있은 이래로 기록된 네. 리히터 규모 6.4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29번이나 있어요. 서울에서도 6.4 이상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죠. 그 한반도에서 높은 지진 활동이 일어난 시기가 조선시대 서울 쪽에서는 좀 몰려 있었고요. 네. 뭐 거의 뭐 1400년대 2번, 뭐 1500년대 3번, 뭐 1700년대 2번, 뭐 등등 그 규모가 큰 6.4 이상의 큰 야, 지진이 이렇게 6.4는 뭐. 빈번했었어요. 그리고 동남쪽 특히 지금 우리가 많은 우려를 가지고 뭐 있는 울산, 원전지대 포항, 그렇죠. 네, 이번에 네. 포항을 포함해서 경주 부근에서도 리히터 규모 6.4 이상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해가 거의 다섯 번 정도 있었고요. 뭐 역사서에 실제 100여 명 넘게 죽었다, 집이 무너졌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6.7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현대의 과학기술로 측정하는 치로서 정확히 측정 이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당과 소통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글쎄요. 저희가 좀 불통과 부족하긴 소통 했습니다. 글씨를 국민의당과. 잘못 찍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들고. 국민의당과도 소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상을 네.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또 모르는 또 어떤 기준이 있겠죠. 네. 그 서당캐가 국정감사로 인해서 휴식기를 좀 가져서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다이어트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가 봐요. 살이 조금 더 빠지신 것 같아요. 하다 말았습니다. 하다 말았어요? 예, 어디 조금 더 여유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네.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네.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네. 박근혜 정권에서 워낙 망쳐놨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외교가 외교로 이 엉망이었죠. 파탄을 냈기 때문에 이 사실 국격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네. 예,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네. 해서 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셈이 됐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민간이나 정치권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이런 곳과도 또 풀어야 하는 네. 과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네. 좀 다니면서 이 돌파구를 만들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홍골 박사님은 김정은을 한번 만나신 적 있잖아요. 예, 네. 6년 전에 네. 그 김정일 위원장 조문 때 네. 가서 만났었죠, 잠깐. 네. 그때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 그 김정은을 만났을 때 악수를 했는데 네. 손이 굉장히 부드럽더라. 애기 손 뭐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피부가 네. 정말 뽀예요? 백옥 같은 네. 예. 이제 좀 살은 좀 이 비만 네. 체형이지만 네. 예, 굉장히 그 빛나는 그런 네. 피부였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여성스럽고 좀 여성스럽진 않았지만
네. 좀 앳되게 느껴지는 맞아요. 목소리였는데 앳된 표현, 나이 자체가 예, 어렸을 그랬죠. 때 6년 전이면 예. 저 나이가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20대 후반? 뭐 20대 30? 후반. 뭐 그 정도? 그래서 그렇게 뭐 말씀 나눈 건 없어요. 길게 대화는 못했죠. 그 무슨 얘기 나눴어요? 그쪽이 상중이니까 네네. 그냥 뭐 조의를 표하고 그쪽에서 와줘서 고맙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동행했던 네. 그 현대의 현정은 회장은 네. 당시에 이제 청와대 측에서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네.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네. 요청을 받고 음. 가서 그대로 네. 뭐 대통령께서 뭐 잘 지내기를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라고 하셨다. 네. 그 말을 했대요. 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움찔하면서 네. 악수했던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네. 예. 그리고 요새 김홍물 박사님이 그 내년 지자체에 예. 전남도지사 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본인의 생각은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좀 네.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네. 아직 아무런 뭐 결정을 한 바가 없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북 관계라든가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일단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네. 뭐 아직은 좀 그 얘기하기가 좀 이른 것 같고요. 그 박지원 의원 아직은 이른 것 같다. 뭔가 ING 중이라는 얘기네. 오늘 뭐 하나 박지원 잡아냈네. 의원께서 네. 전남지사 출마 말씀을 하셔서 네.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도 출마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무모한 도전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제 생각에는 그 전남지사 선거에서도 뭐 우리 당이 승리할 거라고 네. 네,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네. 제가 뭐 정치에는 사실 이제 입문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뭐 깊은 눈도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바라본 우리 위원장님은 네. 일단 대중적 소구력이 있으시죠. 네. 이건 막연히 그냥 정치인 2세, 유명 정치인 전직 대통령이 2세역 하루 종일 끼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전 반지도 못 끼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보존해야 될 소중한 기록물이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명품을 다루듯이 이렇게 넘겨서 봤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눈으로는 확인했지만 적어오지 못해서 차마 국민 여러분께 공유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아요. 국가기관 이게 나라냐? 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국가기관이냐? 이게 청와대냐? 이렇게 싶은 정말 허접한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그런 우수한 브레인들이 뭐 우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직에 있을 정도면 우수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수한 브레인들이 모여서 대통령 욕한 사람 찾아내기 이런 식인 거죠. 대통령 칭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래서 기록물을 너무 그냥 거의 안타까웠습니다. 발품 팔듯이 가서 직접 그걸 뭐 15시간씩 했는데 제가 나오면서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기록물을 네. 보려고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이재정 의원님한테 이거 저 자유한국당에서도 저 기록물 다 찾고 있겠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한국당은 워낙 권위적인 사람들이라서 다 보좌관만 시키는데 절대 국회의원들이 15시간 동안 기록물 개인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야당들이 기록물을 찾아봤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예, 아니 제가 의원님들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이 다녀오시라. 다녀오시라 했는데 아직 한 분도 안 다녀오셨어요. 반대 경우에서 우리 당 같은 경우라면은 뭐 국감 중에도 날아가셨을 의원님들 많았을 그렇죠. 거예요. 네. 필요성을 느끼면. 근데 자유한국당은 보좌진은 못 보고 본인만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했는데 한 분도 안 가셨더라고요. 거기가 뭐 장갑 끼고 그러면 또 몸이 무겁잖아 그분들이. 네. 안 갈 거예요. 참, 예, 아이러니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는 국감이었습니다. 네.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은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야 직접 참여하는 입장이 아니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지만 네. 제가 뭐 이 정치에 대해서 네. 정치를 하진 않았어도 관심 있게 지켜본 지는 오랜 세월이 그렇죠. 되지 아주 않았습니까? 오래되셨죠. 근데 이런 국감은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여당은 막아주기에 방패. 급급하고 야당이 막 공격하면서 야당에서 국감 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국감 스타 뭐 이재정 의원 같은 분이 나오고 이게 또 정권이 바뀐 지가 몇 달 안 되고 이 이전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쪽은 까도 계속 나온 양파 같은 네. 그런 적폐를 다 이 드러내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야당 측에서는 왜 뭐 정치 보복하느냐 지나간 일을 왜 들추느냐 이러면서 이 억지 논리로 막는 데만 급급하고 네. 뭐 사실 그쪽 의원 중에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몇 없지 않습니까? 예. 몇이 아니라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욕만 많이 먹었죠. 억지 예. 논리를 네. 들이대다가. 아니 그분들 그래도 이제 야당으로서 네. 할 그럴싸한 것들은 다 네. 하셨어요. 보이콧도 하셨고요. 예, 예.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그 노트북에 예, 노트북에 그 네. 이제 이거 뭐라고 하나 뭐, 팻말도 네, 붙이시고요. 팻말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로 할 거 다 하셨어요. 이제 남은 거는 단식 또는 삭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절대 그건 안 아, 하죠.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는 상복 입고 왔다가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는 무슨 자기의 뭐 10년 친구지기 같아. 막 서로 뭐 네. 하이 그러고 굿바이 그러고 그런 거 예, 보면. 그런 권위주의적인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젊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면 젊구나. 이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시정연설 했을 때는 박수도 안 치고 앉아 있고 그렇죠. 또 상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상복을. 뿐만 아니죠. 플랜카드 기억하시죠? 네. 국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어떠셨어요? 뭐 별로 놀랍지는 않아요. 워낙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네. 이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자세히 보면 플랜카드로 자기들이 다 숨어 있어요. 얼굴 안 들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 예? 혹시 노출될까봐 자기 얼굴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정말 민망한 거죠. 예? 그 사실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이라면 그 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급 안 받으면 밥을 굶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벌써 의원직 관뒀습니다. 네. 뭘 해도 되는 게 없잖아요. 네. 생계형이신 걸로. 하여튼 그분들 나름대로도. 자유한국당의 고쳐야 홍준표 되는 대표는 지방선거까지 네. 쭉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버티는 이유는 뭐 있기 때문에 받는 후광이 아니라는 게 현장에서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박학 다식하신 거는 그리고 깊이도도 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까지도 닿는다는 건 우리 모두 아는 바고 어쨌든 지금 하시고 계신 역할도 정말 훌륭하시지만 그 쓰임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고 선거철만 다가오면 늘 소구되실 것 같아요. 소환되실 것 같아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어요. 예. 네, 네. 이재정 의원님은 이번에 이제 행안위 국정감사 때 네. 지난번에 저희가 워밍업 방송했어요. 네네. 예, 그때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많은 활약이 있었지만 가장 좀 어필하고 싶었던 부분 또 이번에 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방 식구들한테 네. 뭐 다른 의원실에서 보면 자찬이기도 하겠지만 저보다 더 노력해준 식구들한테는 제가 칭찬을 또 해드리는 입장이잖아요. 자찬의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은 발로 뛰는 그러니까 기록원 가서 기록물을 보고 오는 과정에서 보좌관들도 참 고생을 했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내셨어요. 예. 네. 뭐 우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발견하고 많이들 놀라셨죠. 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문에 탑을 찍지는 않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변화하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되는 그런 정책 질의들 통해서 뿌듯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훌륭했고 또 국감이라는 게 우리 노회찬 의원님 이렇게 신문지 위에 누우신 것처럼 또 우리 진선미 의원님 몰래카메라처럼 약간의 퍼포먼스가 또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또 환기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도 했었고 메시지도 있었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김부겸 장관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추는 맞아. 퍼포먼스를 했는데 퍼포먼스 대중적 퍼포먼스 그다음에 시쳇말로 노가다. 그다음에 정책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아줬다. 다 여러분들 공이다. 이런 자찬의 시간을 가지긴 근데 했습니다. 그 퍼포먼스는 사실 보여주는 것을 떠나서 정말 네. 내용이 알찼어요. 네.
김부겸 장관이 굉장히 놀래더라고. 예. 그 주민번호를 맞히는 거였거든요. 예. 아, 정말 놀랐어요. 그거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저희 방에서 네. 기본적으로 정보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화두가 아직도 대중들의 인식에까지는 못 다가간 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바꾸기도 쉽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환기를 시켰고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처음에는 아마 신기해서 그 퍼포먼스를 언급을 했겠죠.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는 뉴스로 네. 많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일면 조금 더 이제 국민들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 조금 더 다가간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자족은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이재정 의원님을 모르는 분들은 좀 튄다고 그러잖아요. 이재정 의원님이 튄다는 얘기했는데 제가 국정감사 때 잘 관찰해 보니까 이제 사실 초선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스타로 막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재정 의원님이 두 가지에 굉장히 좀 중점을 두는 것이 우선 정책. 정책은 튀는 게 별로 없어요. 정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하시지만 뭐 경찰 인권, 공무원 인권 이 문제는 빠짐없이 꼭 문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 나 팬이야. 알았어요, 내 팬인 거.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신 거예요? 정말로. 고정으로 지금 밀어넣으려고 아니. 지금 제가 섭외 이제 중이신 느껴왔던 건가요? 거고요. 그리고 그 기록물 찾는 거 말이죠. 네. 그게 보좌진들이 볼 수가 볼 수 없죠. 그래서 국회의원만 볼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네. 어차피 비공개 문서는 저도 못 봤거든요. 외교, 안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인신의 비밀, 네. 이제 개인의 비밀과 관련된 부분, 인사 뭐 이런 네. 것들은 다 볼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볼 수 있는 자료는 국민도 볼 수 있는 거고 언론인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워낙 지금 정치적 소용돌이 상황에서 뭐든지 조금 보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물법에 또 공백을 확인하게 됐고 그 상황에서 저만 보게 됐는데 의원만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전 제일 힘들었던 건 흰 장갑을 끼고 봐야 한다는 거. 제가 15시간, 16시간씩 이제 앉아서 기록물을 보는데 흰 장갑을 한 건 아니지만 묘사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러니까 큰 지진은 리터입니다.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그렇죠. 된 거죠. 네. 추측되는 리터를 보면은 그 정도 규모의 지진들이 이 정도로 다발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는 눈 감고 있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야 마땅한 거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지진에 대한 어떤 공포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타이완에 있을 때는 한번 큰 지진을 정말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같은 것도 안 받으니까 그 지진이 타이완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지진이 왔거든요. 뭐 매뉴얼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 지금 내진 설계가 정말 걱정이니까 원래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1988년부터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 이번에 포항 지진 정도가 만약 수도권에 만약에 발생했다면 정말 걱정이죠. 근데 내진이라는 것은 내진 설계를 이미 준공되고 완공된 뭐 어떤 빌딩이나 뭐 고가도로나 그 내진 설계를 다시 좀 보완하려고 그러면 또 엄청난 예산이 사실 들잖아요. 네. 이번 포항 지진이 이제 규모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래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망자가 없고 일단 부상자 역시도 이제 한 이 60 규모에 인요? 비해서 네. 규모에 비해서는 중상은 별로 없죠. 적은 편이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그 고등학교 화장실 사진이 있는데요. 위에서 벽돌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좌변기가 깨져요. 네. 거기에 여학생이 있었다고 상상을 해봐요. 네. 사실상 그때가 이제 예비 소집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네. 예비 소집 때문에 학교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았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피해가 적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모 대학교도 그 건축물 무너지는 거 그 동영상 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오해되는데 그 현실로 그런 지진의 피해가 이제 우리 곁으로 오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저께 지진 발생 이후에 정부에서 수능 시험을
연기했어요. 네. 아주 신속한 결정이었고요. 그 일주일 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이제 수험생과 이제 가족들은 네. 걱정을 하고 있죠. 네. 뭐 아무래도 그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좀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얻어야 되고 좀 수습이 돼야 하니까 연기한 것은 너무 뭐 당연한 결정이죠. 굉장히 신속히 결정을 네, 했어요. 또 네. 하루 전이니까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네, 만약에 오늘도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에 예. 하나 수험생들이 오늘 그냥 수험을 받다 그러면 네. 시험을 받다 그러면 여진 속에서도 얼마나 네. 공포스럽겠어요. 아니 시험 치를 수 있겠어요? 시험만 하더라도 공포스러운데 네. 그런 긴장감을 네. 유지하면서 심지어 안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전체 13개인가 12개의 수험 장소 중에 10개 정도가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실상 그곳에서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요. 그렇죠. 전국의 다른 곳에 계신 수험생들은 사실 끝까지 에너지를 이렇게 응집했다가 이제 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뤄지니까 네. 허탈감도 들고 좀 체력 안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건 뭐 천재지변이니까 예.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가족들의 걱정은 이제 이런 문제겠어요. 수능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그 수험생들이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일 날 이제 컨디션을 잘 유지했는데 이제 이게 또 연기 일주일 되면 네. 컨디션이 조금 바뀔 수가 뭐 있잖아요. 또 뭐 그 시험 전날 네. 마지막 공부하고 저 참고서 불태워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분들의 네. 이제 그 수험생과 가족들이 또 이 연기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언짢더라도 정말 국민들의 안전과 네.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날짜를 좀 연기한 거에 대해서는 널리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큰 군중이 모이는 큰 행사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지진이 났다 이러면은 네. 굉장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지진이라는 게 자연재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맞닥뜨려야 된 재난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만 어쩔 수 없는 피해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 복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